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사연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는데 들으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퇴직한 남자에게 가을이란 어쩌면 가장 낯선 계절일지도 몰라요. 강민철 씨는 그해 가을 34년간 몸담았던 중학교 교단에서 내려왔어요. 퇴직식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 감정이 뭔지 딱 잘라 설명하긴 어렵지만 마치 오랫동안 자기 자리였던 의자를 누군가 조용히 치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대요. 62세의 민철 씨는 그렇게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는 버릇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서둘러 넥타이를 맬 필요가 없었죠. 아내 오정희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오후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그것이 민철 씨의 새로운 하루였어요. 겉으로 보면 참 평화로운 노년의 풍경이었죠. 아내 오정희 씨는 59세로 민철 씨보다 3살이 어렸어요. 한때는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동네 친목 모임이나 성당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제삿날이면 꼬박꼬박 전을 부쳐 시댁에 올리는 그런 여자였죠. 민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구나 싶었대요. 32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서로에게 익숙하게 만들었고 익숙함은 때로는 사랑보다 더 단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민철 씨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가을 오후의 고요함이 사실은 이상하리만큼 너무 조용했다는 걸 민철 씨는 그때까지 미처 몰랐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를 그는 새로 산 건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주말마다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는 것도 또래끼리 수다 떠는 거겠지 했고요. 저녁 늦게 돌아와 핸드폰을 꼭 쥔 채 먼저 자리에 드는 것도 피곤한가 보다 싶었어요. 민철 씨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의심하는 법을 잊고 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32년을 함께했다는 그 믿음이 그를 너무 오래 안심시켜왔던 거죠. 그래서 그날 아내의 서랍이 열렸을 때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 민철 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듣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민철 씨가 이야기해준 것을 전해드리면 그건 그냥 평범한 10월의 화요일이었다고 해요. 바깥에는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아내는 성당 봉사가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민철 씨는 텃밭에 내다 꽂아둔 지지대가 비에 쓰러졌을까봐 잠깐 나가보려다 마루에 떨어진 아내의 낡은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발견했어요. 이거 두고 갔네. 배터리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충전이 다 됐나 확인해 보려고 침실로 들어갔죠. 아내 서랍 위에 올려둔 충전기에 꽂으려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대요. 닫아주려고 손이 갔는데 그 안에 뭔가 삐죽이 나와 있었어요. 영수증 같기도 하고 메모지 같기도 한 접힌 종이 한 장. 민철 씨는 잠깐 망설였대요. 그냥 닫을까 하다가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펼쳐보는데 걸린 시간은 아마 몇 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건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불과 2달 전 것이었죠. 2인실 숙박 요금, 조식 2인분, 총 금액 옆에 찍힌 영수증 번호. 처음엔 뭔가 착각한 줄 알았대요. 우리 둘이 강남에 간 적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죠. 없었어요. 그 주에 민철 씨는 혼자 고향 친구를 만나러 대전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아내는 몸이 안 좋다며 집에 있겠다고 했었고요. 민철 씨 손이 조금 떨렸대요. 서랍을 더 열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손이 멈춰지지 않았다고 해요. 안쪽에 반으로 접힌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필기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낯설었어요. 아내 것이 아니었죠. 다음엔 더 오래 있자. 보고 싶을 거야. 태준. 민철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비소리도 안 들리고 숨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그 쪽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 태준.
박태준. 민철 씨가 34년간 몸담았던 그 학교의 행정실장. 아내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바로 그 남자. 두 사람이 퇴직한 뒤에도 가끔 이름이 오가던 사람. 민철 씨가 그 사람 요즘 뭐해? 라고 물으면 아내가 글쎄 부동산 쪽으로 뭔가 한다더라 하던 그 남자였어요. 쪽지를 쥔 채로 민철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밖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텃밭 지지대가 쓰러졌는지 아닌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민철 씨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아내가 저녁 6시쯤 돌아왔을 때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고 민철 씨는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왜 불을 안 켰어요? 하며 스위치를 올렸어요. 그리고 민철 씨 얼굴을 보고는 잠깐 멈칫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저녁 제가 할게요. 피곤하세요? 민철 씨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머릿속에서 말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아내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32년이라는 세월이 그 순간 한꺼번에 눈앞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얼굴. 딸 수아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함께 울던 기억. 전셋집을 전전하다 처음 내 집이 생겼을 때 아내가 우리 이제 괜찮겠다 하며 손을 잡아주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와 같은 여자인지 민철 씨는 한순간 분간이 안 됐대요.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있었고 민철 씨는 숟가락을 드는 게 그렇게 무거울 수 없었다고 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민철 씨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다고 해요. 그 숨소리를 32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다고요. 새벽 2시가 넘어서 민철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대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고 싶었던 건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늘 웃고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딸 수아 졸업식에서, 30주년 결혼기념일 식당에서. 민철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대요. 억울해서도 아니고 분노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울었다고요.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해요. 분노보다, 배신감보다 이 32년이라는 시간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 그 감각이 제일 고통스러웠다고요. 민철 씨가 며칠 뒤 조용히 박태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럴 용기도 그럴 필요도 아직은 아니었죠. 그냥 기억을 더듬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박태준. 나이는 민철 씨와 비슷한 61세. 학교 행정실에서 오래 근무하다 56세에 명예퇴직을 했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했어요. 작은 빌라 두어 채를 굴리다 지금은 원룸 건물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학교 동료들 사이에서도 간간히 들려오던 얘기였죠. 결혼은 했는데 아내와는 수년 전에 이미 별거 상태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 민철 씨가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는 사람이었대요. 인사를 나누고 가끔 술자리에서 마주치면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특별히 친하지도 특별히 미운 것도 없던 그냥 직장 지인.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는 민철 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민철 씨가 직장 선배에게 슬쩍 물어봤대요. 뭔가 수상한 게 있었냐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선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민철아 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됐다 생각했어. 오래전 일이라. 오래전. 그 두 글자가 민철 씨 가슴에 박혔대요. 오래전이라는 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래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그날 밤 민철 씨는 혼자 조용히 계산을 해봤어요. 아내가 행정실에서 일했던 시기.
박태준과 같이 근무했던 기간, 그리고 아내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용히 퇴직한 것이 몇 년 전이었는지 10년이 넘었어요. 아내와 박태준이 알고 지낸 것이 민철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어요.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관계였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변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짧은 실수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민철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대요. 몇 번이고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가 발목을 잡았어요.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자기 합리화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민철 씨는 그 몇 주를 말없이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어느 저녁 밥상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정희 씨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민철 씨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꺼냈어요. 밥상 앞에 침묵은 길지 않았어요. 아내 오정희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철 씨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땠는지 민철 씨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라지 않았어. 들켰다는 당혹감도 아니었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은 눈빛이었어. 그리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민철 씨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대요. 내가 먼저? 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어서 말한 내용이 오래전 묻어놨던 것을 억지로 꺼내는 소리였어요.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민철 씨가 40대 초반 학교에 새로 부임한 젊은 여교사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적이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몇 달간 문자를 주고받고 두어 번 따로 밥을 먹고 퇴근 후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함께 걷기도 했던 그 일. 선을 넘진 않았지만 그게 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감정이었다는 건 민철 씨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했어요. 민철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여교사는 다음 해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갔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는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민철 씨는 그게 봉합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봉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나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오래 준비해온 말처럼요. 민철 씨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뭔가 반박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20년 전 자신이 그 감정에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게 아내를 상처 입혔다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죄책감이 순간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가라앉은 자리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20년 전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것과 10년 넘게 실제로 만남을 이어온 것이 같은 무게일 수는 없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빌미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는 것. 그리고 그 논리를 오정희 씨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해왔느냐는 것. 민철 씨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깨우기도 했어.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붙잡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말을 꺼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민철 씨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민철 씨는 며칠 동안 혼자 그 과거를 들여다봤어요. 20년 전의 일은 사실 민철 씨 본인도 오래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어요.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대요. 아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먼저 들어주려 했고 아내가 화를 내면 더 참았고 어디서 갈등이 생기면 먼저 양보하는 쪽이 늘 자신이었다고요. 그게 죄책감이 만들어낸 태도였다는 걸 민철 씨는 그때가 돼서야 제대로 봤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면서 민철 씨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었대요. 그 당시 두 사람이 나눈 것은 감정이었지 행위가 아니었어요. 몇 번의 문자, 몇 번의 밥자리, 퇴근길의 짧은 동행. 선을 넘지 않으려고 버텼고 결국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알게 됐을 때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그에 반해 아내와 박태준의 관계는 달랐어요. 호텔 영수증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민철 씨가 이후 조용히 확인해 보니 아내의 카드 내역 중 설명되지 않는 지출들이 몇 년에 걸쳐 있었어요. 민철 씨 모르게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체크카드도 발견됐어요. 이름 모를 식당, 낯선 지역의 카페, 그리고 같은 호텔이 반복해서 등장했죠. 10년이었어요. 적어도 10년. 민철 씨는 그 숫자를 마주하고 오래 앉아 있었대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딸 수아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 동안, 민철 씨가 퇴직 준비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그 시간이 전부 포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꺼낸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라는 말이 민철 씨에게는 변명이 아니라 계획된 방어막이었다는 게 점점 선명해졌어요. 내가 흔들렸던 그 겨울이 없었다면 아내는 뭘 방패로 삼았을까? 민철 씨는 그 질문을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려놓았대요. 그 질문에 답이 있어도 지금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니까. 그 담담함이 민철 씨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진짜로 무너질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크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를 부수는 건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표시래요. 진짜 무너짐은 훨씬 조용하다고. 민철 씨가 그랬대요. 아내의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민철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텃밭에도 나가지 않았고 산책도 끊었고 밥도 억지로 떠넣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침실에 누워 있거나. 아내는 그런 민철 씨를 보면서도 딱히 먼저 말을 걸지 않았대요. 밥은 차려줬어요. 빨래도 했고 청소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고 민철 씨는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설명하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일상처럼 집안일을 하더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민철 씨를 더 무너지게 했어요. 화를 내주면 싸울 수라도 있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내가 과잉 반응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고요. 그 며칠간 민철 씨는 자책을 많이 했대요. 나도 잘못이 있었으니까. 2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아내가 저렇게 변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다면, 더 들어줬다면, 더 바라봤다면. 그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민철 씨는 딸 수아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평소엔 주말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민철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대요. 수아야, 아빠 좀 있어도 되냐? 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철 씨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만 했대요. 통화를 하는 동안 딸이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민철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대요.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화기를 조금 멀리 들고.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민철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무너지면 안 되겠다. 무너지는 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몸으로 느꼈다고 해요. 딸의 목소리가 그 생각을 만들어줬다고요. 그리고 민철 씨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을 꺼낸다는 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철 씨에게 그 수첩은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교사 시절 30년 넘게 써온 업무 일지였거든요. 수업 계획부터 학생 상담 기록까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수첩에 먼저 정리하는 게 습관이었대요. 그날 밤 민철 씨는 그 수첩 3페이지를 펼치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대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썼어요. 먼저 이혼 여부를 결정할 것.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판단할 것.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냉정하게 볼 것. 민철 씨가 나중에 고백한 건 그 수첩을 펼친 순간이 사실 이미 결심이 선 이후였다는 거예요. 쓰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결심이 이미 된 상태에서 정리를 시작한 거였다고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민철 씨는 3가지로 정리했대요. 첫째, 아내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해명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방어막을 쳤어요.
그 태도는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라고 민철 씨는 판단했어요. 둘째, 10년이라는 시간은 감정의 일탈이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민철 씨 모르게 쌓인 것들, 공유된 것들, 함께 보낸 순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셋째, 민철 씨는 더 이상 그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게 힘들었어요. 그게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대요. 밥상을 마주하는 게, 아침에 눈을 떠서 옆을 보는 게 그게 버티는 일이 됐어요. 사람이 버티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민철 씨는 더 이상 버티며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충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교사였던 사람답게 민철 씨는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어요. 먼저 뭘 알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자신이 모르는 게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기로요. 그래서 수첩에 쓴 두 번째 항목은 이거였어요. 변호사를 만날 것.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는 게 60대 남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철 씨가 말했어요. 그 세대 남자들은 법이라는 걸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찾아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혼 같은 집안일을 법원으로 가져간다는 게 뭔가 체면을 구기는 느낌이랄까, 아니면 이 지경까지 됐다는 인정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처음엔 인터넷을 뒤졌대요.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밤새워 읽어도 용어도 어렵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만 반복되니 더 막막하더래요. 결국 찾아간 건 딸 수아가 알려준 사무실이었어요. 딸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었어요.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하는 딸의 물음에 민철 씨는 그냥 별거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수아가 어느 날 문자로 이렇게 보냈어요. 아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 사무소인데 혹시 필요하면 연락처 드릴게요. 상담은 무료래요. 민철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화면만 봤대요. 딸이 뭔가 눈치챈 거구나 싶으면서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잠깐 눈이 따가웠다고 해요.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고 버스를 타고 찾아간 날이 10월 말이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어요. 사무장이 기다리라 하더니 잠시 후 안쪽 방으로 안내해줬어요. 민철 씨가 들어갔을 때 책상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강민철 씨 맞으시죠? 저는 최서연 변호사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사무적인 차가움이 아니라 오래 들어온 것 같은 익숙함이 있는 차분함이었대요. 민철 씨는 앉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냥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면 돼요라는 변호사의 말에 그는 호텔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아내의 말까지 천천히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강민철 씨,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보다 기록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기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 말이 민철 씨 수첩의 세 번째 줄을 채워줬어요. 기록할 것. 최서연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가족법 분야를 오래 다뤄온 사람으로 민철 씨가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사무실이 노인 인권 관련 소송도 여럿 맡은 경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였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자기 분야가 명확하고 오래된 의뢰인들이 소개로 찾아오는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죠. 최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민철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증거가 안 돼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억울한지는 법정에서 숫자가 아니에요. 법정이 보는 건 문서예요. 계좌 내역, 영수증, 통화 기록, 사진. 그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민철 씨는 그 말이 처음엔 좀 차갑게 느껴졌대요. 감정 얘기는 필요 없다는 게 서운했다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상담에서 최 변호사는 민철 씨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내 명의로 된 것과 공동 명의로 된 것이 어떻게 나뉘는지, 혹시 최근에 아내가 자산을 이동하거나 처분한 흔적이 있는지. 민철 씨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집안 재산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대요.
교사 월급을 꼬박꼬박 통장에 넣으면 아내가 관리했어요. 공과금, 보험, 적금. 민철 씨는 쓸 돈만 있으면 됐고 나머지는 아내가 알아서 했죠. 그 통장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철 씨는 솔직히 말했어요. 잘 모른다고. 변호사가 잠시 표정을 정리하더니 말했대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두 분 공동 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 부동산 등기 확인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아내분 모르게 재산 현황 파악하는 것. 상대가 먼저 움직이면 불리해요. 그 말이 민철 씨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감정으로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을 것 같았지만 이제 그는 수첩을 펴고 할 일 목록을 적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강민철 씨, 이 일에서 서두르는 건 금물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는 건 빠를수록 좋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요. 민철 씨는 그 말을 메모했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오랜만에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무너지는 사람의 숨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숨이었어요. 민철 씨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따지거나 울면서 호소하거나 상대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교사 34년을 그 조용함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죠. 학생들이 말 안 들을 때도, 동료 교사와 갈등이 생길 때도 그는 먼저 들고 나중에 말하는 스타일이었대요. 그 조용함이 이제 다른 곳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민철 씨가 수집을 시작한 것들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었죠. 우선 아내의 카드 내역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가게 관리를 아내가 했기 때문에 공동계좌 명세서는 민철 씨도 요청하면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은행 앱을 설치하고 지난 3년치 내역을 조용히 내려받았어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지출 항목들을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어요. 호텔 이용 내역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어요. 외식 내역은 늘 서울 강남이나 판교 쪽이었어요. 민철 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들과 그 지출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숫자들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아내의 핸드폰이었어요. 직접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충전 중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화면에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 이름이 태준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으로 저장돼 있었어요. 민철 씨는 그걸 확인만 하고 넘어갔어요. 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봤어요. 그리고 민철 씨가 가장 집중한 건 부동산이었어요. 변호사 최서연 씨가 박태준과의 관계에서 단순 감정 문제 외에 재산적인 연루가 있을 가능성을 짚어줬거든요. 민철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대요. 그런데 아내와 박태준의 관계가 10년 이상이고 박태준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설명 안 되는 돈을 쓴 흔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연결해 보니 단순히 감정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철 씨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박태준 명의로 된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조회해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손이 멈추게 됐어요. 박태준 명의로 된 부동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원룸 건물 하나, 빌라 2채, 그리고 토지 하나. 공무원 퇴직금으로 시작했다기엔 규모가 컸어요. 민철 씨는 처음엔 그냥 그 사람이 재테크를 잘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변호사 최서연 씨가 그 목록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에 취득 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봐도 이 사람 퇴직 이후 수입원이 임대 수익분이었다면 이 자산 규모가 쉽게 설명이 안 돼요. 그 말에 민철 씨가 물었어요. 혹시 아내 돈이 들어간 걸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대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직접 투자든 명예 신탁이든. 만약 그렇다면 부부 공동 재산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명예 신탁이라는 말이 민철 씨한테는 생소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실제 돈을 낸 사람은 아내인데 이름은 박태준으로 올려놓는 거래요. 이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이죠. 민철 씨는 그 가능성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대요. 아내가 그런 걸 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내가 10년간 민철 씨 모르게 별도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그래서 민철 씨는 자신의 퇴직금과 그간 월급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봤어요. 공동명의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체된 흔적이 있었어요. 용처가 불명확한 자금이 몇백만 원씩 몇 년에 걸쳐 빠져나간 기록이요. 민철 씨가 손으로 계산해 봤더니 적게 잡아도 수천만 원 규모였어요. 그걸 확인하는 날 밤 민철 씨는 수첩에 이렇게만 적었대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재산 문제라는 사실로 범위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민철 씨를 오히려 더 냉정하게 만들어줬대요. 감정이 빠지면 판단이 선명해지거든요. 그는 다음 상담 약속을 잡고 수집한 자료들을 A사 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카드 명세서 출력본, 등기 조회 결과, 이체 내역 캡처. 아직은 가설이지만 가설을 사실로 만들어줄 서류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민철 씨는 원래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국어교사였죠. 그런데 이 시기에 그는 숫자를 들여다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놀랐대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은 말로 얼마든지 포장하고 돌릴 수 있지만 계좌 내역은 날짜와 금액이 딱 찍혀 있으니까요. 민철 씨가 정리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래요. 아내 오정희 씨 명의의 보조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민철 씨가 전혀 몰랐던 통장이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0년 전쯤 개설된 거였어요. 그 통장에는 공동통장에서 이체된 돈,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받은 소득,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이 섞여 있었어요. 그 통장에서 박태준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고 그게 박태준의 원룸 건물 취득 시기와 겹쳤어요. 직접적인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도 그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황은 충분히 두터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이었어요. 박태준의 임대 사업 관련 소득세 신고 내역이 공시자료로 일부 확인이 됐는데 실제 임대 수익 규모에 비해 신고 금액이 낮아 보였어요. 변호사 최서연 씨는 이 부분은 국세청 신고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공익신고의 형태로 접수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요. 민철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대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인상 깊었다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말씀하셨어요. 분노에서 나온 복수가 아니라 기록에서 나온 정확함. 그게 민철 씨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민철 씨는 이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기면서 두 가지 방향을 부탁했어요. 첫째는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 근거로 활용할 것. 아내의 자산 은닉 가능성을 법적으로 추적할 것. 둘째는 박태준의 임대소득 탈루 의혹을 적절한 방식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것.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민철 씨가 수첩에 적어둔 그 세 글자 기록할 것이 이제 실제 서류 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딸 수아는 서울에서 회계법인에 다니는 32살 직장인이에요.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만큼 주말마다 전화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와 얼굴을 비추는 편이었어요. 아빠보다는 엄마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 대화가 짧은 편이었대요. 그런데 그해 10월 말 수아가 먼저 전화를 해왔어요. 아빠,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민철 씨는 뭐가? 했대요. 그냥 느낌이요. 문자 답장이 늦고 엄마 전화하면 이상하게 짧게 끊고.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민철 씨는 잠깐 말이 없었대요. 수아가 눈치챘다는 게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아이한테 부부 사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민철 씨처럼 속을 잘 꺼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빠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민철 씨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수아야, 아빠가 주말에 서울 올라가도 될까? 딸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언제든 오시라고 같이 밥 먹자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민철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대요. 딸한테 직접 말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어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했어요. 사람이 힘들 때 가장 무서운 건 그 무게를 혼자 드는 거잖아요. 말하는 순간 반은 나누어지는 거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민철 씨는 그 주 토요일 오전 첫 버스를 탔어요. 서울 딸 집으로.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부터 할지 생각했대요. 처음부터 다 말할까 아니면 조금만 말할까? 고민했지만 버스가 서울 외곽에 들어설 때쯤 결론이 났어요. 다 말하기로요. 딸한테만큼은 숨기지 않기로. 그래야 이긴 싸움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수아의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민철 씨가 도착했을 때 딸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민철 씨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대요. 날씨, 딸 회사 이야기, 요즘 서울 어디가 좋더라 같은 것들. 민철 씨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말하는 타이밍을 찾았지만 막상 입을 열면 딴 말이 나왔어요. 밥을 다 먹고 딸이 커피를 내오면서 물었어요. 아빠 이제 말해줄 거예요? 민철 씨는 피식 웃었대요. 역시 딸이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기다려준 거였죠. 민철 씨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서랍에서 발견한 영수증부터 아내의 말, 박태준과의 관계, 변호사 상담까지. 1시간 가까이 말했는데 수아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딸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아빠, 나 사실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엄마가 전화하면서 잠깐 태준 씨라는 이름이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했는데 민철 씨는 그 말에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대요. 딸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게. 그런데 수아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빠, 근데 있잖아요. 그게 엄마 잘못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너지면 안 돼요. 아빠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민철 씨는 그 말에서 딸의 어른스러움을 느꼈대요. 엄마 편도 아빠 편도 아니라 아빠가 제대로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수아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아빠,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요. 나 회계 일에서 숫자 보는 건 좀 알거든요. 민철 씨는 그 말이 고마워서 한동안 말을 못했대요. 딸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어요. 그 사실이 이 무거운 날에 유일하게 따뜻했다고 해요. 민철 씨가 서울을 떠나 버스를 탄 그날 저녁 핸드폰에 수아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빠, 나 아빠 편이야. 끝까지. 민철 씨는 그 문자를 받고 버스 창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11월이 됐어요. 민철 씨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내 오정희 씨는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로 뭔가를 느꼈겠죠. 민철 씨가 예전과 달리 말이 더 줄었고 외출이 잦아졌고 저녁에 뭔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오정희 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던 일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민철 씨가 커피 한 잔을 탈 때 먼저 타주거나 텃밭에 나가면 차 드시고 나가요 하거나 밥상에서 말을 더 걸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날이 춥던데. 민철 씨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대요. 호의인지 아니면 뭔가를 감지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철 씨가 외출한 사이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후에 일찍 돌아온 민철 씨가 보니 아내가 안방 옷장 깊숙이 있던 서류 봉투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아내는 민철 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집어넣는 눈치였대요. 뭐 찾아요? 아, 그냥 오래된 영수증들 정리하려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민철 씨는 그날 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가 서류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최서연 씨의 답장은 빨랐어요. 예상했어요.
이 시기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미 필요한 서류들은 확보가 됐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 가지 먼저 해드릴 게 있어요. 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이번 주 내로 넣을 수 있어요. 상대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요. 민철 씨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잠깐 멈칫했대요. 가압류.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순간 이 이혼이 일상의 대화에서 법률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게 체감됐어요. 민철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답장을 보냈어요. 진행해 주세요. 가압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옮기지 못하게 법원이 묶어두는 거예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쪽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는 조치죠. 민철 씨가 먼저 신청했어요. 아내는 그 사실을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됐어요. 법원 우편이 집으로 왔을 때 아내 오정희 씨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오래 서 있었대요. 민철 씨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다고 해요.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 아내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와 달리 흔들리는 게 있었대요. 민철 씨는 앉아서 그냥 말했대요.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민철 씨가 대답했어요. 말로 했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나는 말이 아닌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민철 씨는 그 후로 두 사람이 집에서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식사도 시간을 달리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한 평화 같은 게 집 안에 흘렀대요. 그동안 민철 씨는 바깥에서 더 바빴어요. 변호사와의 상담, 서류 보완, 등기부 확인, 계좌 내역 추가 확보. 그리고 딸 수아가 서울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검토해주면서 몇 가지 숫자를 더 정리해줬어요. 민철 씨는 이 과정이 힘들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대요. 힘들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뭔가를 하고 있는 동안은 덜 힘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할 때가 제일 힘들고 뭔가 다음 할 일이 있으면 그게 나를 잡아줬어요. 그 말이 참 인간적으로 들렸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버티는 방법이 되는 시간들. 민철 씨는 그 시기를 나중에 조용한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가압류 결정이 난 뒤 조용하던 것들이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내 오정희 씨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서울에 사는데 오정희 씨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죠. 그 통화 내용을 민철 씨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언니가 민철 씨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민철 씨, 저예요. 형부되는 사람이요. 정희가 너무 힘들어해서 전화했어요. 두 분 그냥 대화로 풀 수는 없는 거예요? 민철 씨는 조용히 들었대요. 그리고 말했어요. 형님, 저도 대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희 씨가 저한테 남긴 말이 대화를 계속할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일은 그쪽을 통해 이야기해 주세요. 언니 쪽에서 한동안 침묵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이 통화가 있은 뒤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민철 씨 퇴직 동료들 중 몇이 안부를 물어오기도 하고 가끔 마주치는 동네 이웃이 이상하게 눈을 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민철 씨에게 또 하나의 감정적 무게를 얹어줬어요. 이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함께 따라오는 일이죠. 특히 오래 산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 민철 씨는 그 시선들을 어떻게 버텼냐고요? 버티는 방법을 따로 만든 건 아니었대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대요. 변호사 상담이 있으면 가고 서류가 필요하면 준비하고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저녁엔 수아한테 짧은 문자를 보내고 그 루틴이 닻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 또 하나의 편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세청 앞으로.
민철 씨가 변호사를 통해 박태준의 임대 소득 탈루 의혹을 국세청에 공익신고로 접수했거든요. 민철 씨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익명이 보장되는 방식으로요. 그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확인이 오던 날 민철 씨는 수첩에 이렇게만 적었대요. 던졌다. 이제 기다린다. 공익신고라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접수를 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무조사를 착수해요. 그 과정이 짧으면 몇 달, 길면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어요. 민철 씨는 기다렸어요. 조급해하지 않았대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그건 제도가 움직이는 일이니까요.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늦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은 속도를 냈어요. 민철 씨 측에서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고 상대방인 오정희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된 거죠. 아내 측 변호사가 처음에 내세운 논리는 예상대로였어요. 민철 씨가 20년 전에 감정적인 일탈을 했던 사실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제시하려 했어요. 이른바 유책 배우자 논리였죠. 민철 씨도 잘못이 있으니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 최서연 씨는 그 주장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일은 이미 두 분이 합의하에 봉합한 사실이에요. 그 이후 혼인 관계가 10년 이상 계속됐고 그 기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가 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유책 판단은 최근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박태준에게 세무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민철 씨가 직접 그 편지를 본 건 아니에요. 박태준 주변을 통해 소문처럼 흘러들어온 이야기였어요. 세무조사 예비 통보가 갔다는 것, 임대 수익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민철 씨는 어떤 반응을 했냐고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대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고 해요.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쾌재를 부른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사실이 제 길을 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 담담함이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장면이래요. 세무조사 통보는 사람을 흔들어요. 특히 작은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류 관리가 느슨했던 사람이라면 그 통보 하나가 만들어내는 불안감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파고들 건지. 그 모름 자체가 압박이 되는 거죠. 박태준이 그랬다고 해요. 민철 씨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인데 박태준이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뒤 태도가 달라졌대요. 오정희 씨와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응답이 느려지고 만남도 줄었다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정희 씨 측 변호사가 박태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려 했는데 박태준이 협조를 거부했어요. 자신은 이 소송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대요. 오정희 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세무조사라는 현실 앞에서 발을 빼고 있는 거니까요. 민철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정희 씨한테요. 10년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막상 일이 커지니까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서 민철 씨가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만 남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오래된 감정들이 섞여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민철 씨가 덧붙였어요. 그 불쌍함이 내 결심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그건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감당할 문제니까요. 그 선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은 있대. 그 감정이 판단을 흐리지 않는 사람. 박태준의 세무조사는 이후 몇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명예 신탁 관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세금 추징 가능성도 생겼어요. 그가 운영하던 사업이 조용히 타격을 입기 시작했죠. 아무도 드라마틱하게 무너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탑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12월이었어요. 눈이 좀 내린 날 오정희 씨가 민철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였는데 민철 씨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참에 아내가 불렀대요. 잠깐만요. 민철 씨가 돌아봤더니 아내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고 해요.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민철 씨가 앉았어요. 아내는 처음에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대요.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가 멈추고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태준 씨 일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민철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대요. 그런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말이 너무 늦게 온 거라는 걸 몸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그게 당신이 나를 한번 흔들어 놓은 다음부터 달라진 거예요. 나는 그 뒤로 당신한테 믿음을 다시 못 뒀어요. 그게 나쁜 선택으로 이어진 거고. 민철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나한테 말 못한 거예요? 나 힘들다고, 믿음이 안 간다고, 이 결혼이 싫다고 한 번도요?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철 씨가 계속 말했어요. 말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한 거잖아요. 그 결정을 10년이나 이어온 거잖아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오정희 씨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조용히 울었다고 민철 씨가 나중에 말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렸다고요. 민철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대요. 그 눈물이 진심이더라도 내가 이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눈물이 사실을 되돌리지는 못하니까요. 그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철 씨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버텼는지를 알면 그 냉정함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켜온 결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말 대신 서류가 말해요. 변호사들이 주고받는 준비서면, 법원이 요구하는 재산 목록, 상대방이 제출한 반박 자료.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32년을 종이 위에서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민철 씨가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작성할 때 두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을 항목별로 나열해야 한다는 거였대요. 결혼 연도, 자녀 수, 취득 재산 목록,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것들. 32년이 칸칸이 채워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민철 씨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 칸들이 생각보다 촘촘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었어요. 재산 분할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공동재산의 범위였어요. 민철 씨 퇴직금,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예금, 살고 있는 집. 이것들은 비교적 명확했어요. 두 번째는 아내가 관리하던 별도 자금과 그것이 박태준 명의 부동산과 연결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했어요. 민철 씨 측 변호사는 이 부분을 꼼꼼히 짚었어요. 아내 명의 통장에서 나간 자금의 행방, 그리고 박태준 명의 자산의 취득 시기와 금액이 교차하는 부분을. 상대방 측은 처음엔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 돈은 아내가 친정에서 받은 돈이라고, 박태준과는 단순 투자 자문 관계였다고. 그런데 실제 계좌 이체 기록과 취득 시점을 대조하면 그 설명이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 무렵 수아가 서울에서 내려와 아버지 곁에 며칠 있었어요. 법원 일정을 도와주거나 서류 정리를 거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저녁에 같이 산책을 하고 아무 말 없이 TV를 같이 보는 시간이었어요. 민철 씨가 그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요. 그 며칠이 지금 생각해도 제일 든든했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든든했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버틸 힘이 되는 거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민철 씨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오정희 씨가 오래 알고 지내던 친목 모임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10년 넘게 만나온 여자분들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강 선생님 부부가 이혼한대라는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양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오정희 씨의 외도 사실이 세무조사 이야기가. 민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떠들고 다닌 건 없었어요. 다만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이 공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딘가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거죠. 오정희 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래 쌓아온 동네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정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이웃. 성당 봉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많은 사람에게는 실제 법적 결과보다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거든요. 민철 씨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이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나는 그걸 막을 의무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민철 씨가 한 것은 법적인 절차뿐이었어요. 드라마 속 복수처럼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거나 소문을 내거나 창피를 주거나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서류에 담았고 서류가 제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민철 씨는 끝까지 본인의 분노를 무기로 쓰지 않았어요. 분노 대신 기록을, 원한 대신 절차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됐어요. 봄이 될 무렵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태준의 임대 사업에서 수년에 걸친 소득 축소 신고가 확인됐어요. 그리고 명예 신탁 의혹, 즉 타인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올려놓은 부분도 추가로 문제가 됐어요. 세금 추징 금액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명예 신탁 관련 부분은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박태준이 운영하던 원룸 건물은 매각 압박을 받게 됐어요. 자금 여력이 줄어들면서 유지가 어려워진 거죠. 한때 그 지역에서 소규모지만 나름의 임대 사업가로 알려져 있던 그가 이제는 세무 문제와 소송으로 발이 묶이게 된 거예요. 민철 씨는 이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그 소식 들으셨을 때? 라고 누군가 물었대요. 민철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홀가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한 신고가 맞는 내용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니까 그것뿐이었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고요함이었어요. 민철 씨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이혼 소송 준비와 서류 정리에 썼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됐고 더 효율적이었고 더 품이 있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있어요. 복수라는 게 꼭 상대를 직접 찌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사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오래가는 복수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돌아온 거니까요. 박태준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명했어요. 민철 씨 측이 제시한 아내의 별도, 자금 운용과 부동산 관련 연루 의혹은 일부 인정됐고 그 부분이 분할 비율에 반영됐어요. 오정희 씨가 받은 것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어요. 오랫동안 관리해왔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지분을 주장했지만 그 자금의 일부가 불명확한 방식으로 운용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주장이 약해진 거죠. 집은 어떻게 됐냐고요? 두 사람이 32년을 살아온 그 집은 판결에 따라 매각하거나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정산해야 했어요. 결국 집은 팔리게 됐고 각자의 몫을 받아 나가게 됐어요. 오정희 씨는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민철 씨는 모른다고 했어요. 딸 수아를 통해 간간히 이야기를 들었지만 민철 씨가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대요. 수아는 어머니와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고 했대요. 이 일을 겪으면서 딸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민철 씨가 미안해했어요.
부모 사이의 일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고요. 오정희 씨가 잃은 것들을 나열하면 이혼 후 줄어든 재산, 동네 평판, 그리고 딸과의 예전 같은 관계. 그리고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어떤 것들. 민철 씨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잃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정직한 요약 같았어요. 누군가의 몰락을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 한 것.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의 무게에 눌린 거예요. 민철 씨가 한 일은 그 무게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무게가 보이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혼이 완전히 정리된 건 그의 늦여름이었어요. 모든 서류가 마무리되고 집이 팔리고 각자의 몫이 정산됐어요. 민철 씨는 그 동네를 떠나 조금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하나는 침실로 쓰고 하나는 서재로 꾸몄대요. 서재라고 해봤자 책장 2개와 낡은 책상 하나였어요. 그 책상에는 오래된 수첩들이 쌓였어요. 교사 시절부터 써온 것들, 그리고 이 긴 싸움을 겪는 동안 채워넣은 것들까지. 민철 씨는 이사한 첫날 밤 그 서재에 앉아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대요. 교사 첫 해 28살 때 쓴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몰랐던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처음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 이름, 수업 계획, 첫 번째 실수와 첫 번째 뿌듯함. 그 수첩을 읽다가 민철 씨는 웃었대요. 슬픈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의 웃음이었대요. 그리고 새 수첩을 꺼내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대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 그 아래에 뭘 썼냐고요? 책 읽기. 텃밭 다시 꾸리기. 봄의 경상도 여행. 오래 미뤄온 소설 읽기. 수아랑 한 달에 한 번 밥 먹기. 거창하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소박한 목록이었어요. 민철 씨는 그 목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32년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해야 하는 것들만 있었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로 적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삶의 많은 시간을 의무와 역할로 채우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철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너지는 데서 시작됐지만 일어서는 데서 끝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무게가 서재 책상 위 수첩에 담겨 있었어요. 수아가 그의 추석에 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작은 빌라, 새로 꾸민 서재, 창가에 작게 놓인 화분 몇 개. 딸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집이 아빠 같아요. 민철 씨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조용하고 정돈돼 있고 따뜻한데 많이 꾸민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했대요. 그 말이 민철 씨한테는 꽤 오래 남았다고 해요. 수아는 명절 동안 아버지 집에서 이틀을 있었어요. 같이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고 저녁엔 옛날 사진 앨범을 꺼내봤어요. 그 앨범이 예전에 소파에서 혼자 보던 그 앨범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딸과 함께. 수아가 사진들을 보다가 말했어요. 아빠, 이 사진에서 아빠 많이 웃었다. 그랬지. 지금도 웃을 수 있어요? 민철 씨가 딸을 봤대요.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지금도 웃어. 너 있으니까. 수아가 그 말에 잠깐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가 참았다고 해요. 그 추석이 지나고 수아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찾아오는 걸 루틴으로 만들었어요. 바쁜 달엔 못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챙겼어요. 밥은 먹었는지, 텃밭은 어떤지, 책은 무슨 거 읽는지. 민철 씨는 그 연락들이 자신을 살게 해줬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수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갔어요. 완전히 끊지도 예전처럼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건 수아 자신의 선택이었고 민철 씨는 그 선택에 대해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었대요. 수아가 어른이 됐어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란 거예요. 그 말에서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동시에 미안함도. 그 두 감정이 함께 있는 게 부모라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이혼 최종 판결 확정 통보가 온 건 이사한 지 2달이 지난 날이었어요.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꺼내 들고 민철 씨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뜯었대요. 판결 확정 통보서. 이름들, 날짜들, 도장. 32년의 결혼이 A사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민철 씨는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대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봤어요.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허하더라고요. 슬프다거나 홀가분하다거나 그런 뚜렷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뭔가 끝났구나 하는 느낌. 그 허함이 사실 가장 솔직한 감정일 것 같아요. 길고 지친 싸움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그 공백 같은 감각. 민철 씨는 그 서류를 서랍에 넣어두고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날의 날짜를 쓰고 이렇게만 적었대요. 끝났다. 2글자였어요. 그 다음 줄에는 이렇게 썼대요. 이제는 내 시간. 민철 씨가 그 수첩 이야기를 해줄 때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 안도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슬픔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그날 저녁 민철 씨는 오랜만에 저녁을 좀 제대로 차려 먹었대요. 혼자였지만 상을 차리고 앉아서 밥을 먹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게 시작된 것도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끝난 것도 가을이었어요. 민철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야. 그게 시간이라는 거지. 그 담담함이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듬해 봄 민철 씨는 텃밭을 다시 시작했어요. 작은 빌라 단지 한편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텃밭 구역이 있었어요. 자그마한 2평짜리 공간이었지만 민철 씨는 그게 충분했대요. 삽으로 흙을 뒤집고 비료를 섞고 씨앗을 심는 그 과정이 좋았대요. 결과보다 과정이 좋은 일. 심은 것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심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위.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딸 수아가 내려왔을 때 같이 심은 것도 있었어요. 5월에 수아가 내려왔을 때 방울토마토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아직 열매는 없었지만 초록 줄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딸이 그걸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이거 빨개지면 저을게요. 민철 씨가 웃었대요. 빨개지면 네가 먹어. 그 짧은 대화가 참 좋았대요. 무거운 게 없는 그냥 아버지와 딸의 대화. 민철 씨는 그 봄을 지난 몇 년 중 가장 가벼운 계절이었다고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 이런 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봄의 텃밭에서 민철 씨가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사람도 씨앗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뭔가 심어야 해요. 그냥 두면 잡초만 자라거든요. 무너진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심으면 천천히지만 올라오더라고요. 소박한 비유이지만 그게 민철 씨가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거래요. 여름이 됐을 때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열렸어요. 딸 수아가 주말에 내려왔고 2사람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서 그냥 물에 씻어 먹었어요. 소금도 없이 그냥 달고 따뜻한 맛. 민철 씨가 그 맛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토마토인데. 그냥 토마토. 그냥 봄. 그냥 딸. 그냥 텃밭. 그 그냥들이 민철 씨의 새로운 삶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동안 멍했어요. 32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과정. 들으면서 여러 감정이 지나갔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엔 이상하게 따뜻하기도 했어요. 민철 씨가 선택한 방법은 드라마 같지 않았어요. 소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었어요. 그냥 수첩을 꺼내고 서류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오래가는 방법이었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쌓아온 것들의 무게에 눌린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래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복수잖아요. 당장 그 사람 앞에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고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리고 싶고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눈으로 보고 싶은 그 충동. 민철 씨가 그 충동을 아예 안 느꼈을 리 없어요. 분명히 느꼈겠죠. 그런데 그걸 수첩에 담아두고 변호사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법원 서류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쉬웠을 리 없어요. 그 조용함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결국 가장 큰 목소리가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을 사시는 분들께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정답이라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냥 민철 씨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무너졌지만 조용히 다시 일어선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어섬이 텃밭의 봄 토마토처럼 별것 아닌 것들로 채워졌다는 것.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무거운 것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조용하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영상이 오늘 위로가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굳이 무언가를 누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혹시 이 이야기가 주변 누군가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면 살며시 공유해주세요. 그게 이 이야기를 더 오래 살게 해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잘 지내세요.